한 사람이 경험하는 한계는 단순히 하나의 신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신념 체계에서 옵니다. 즉, 당신은 하나의 신념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거기에는 서로를 지탱하는 복수의 신념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당신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전체의 신념 체계를 봐야 한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어떤 한계는 역시 능력에 관한 신념보다 더 깊고 더 핵심적인 차원의 신념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당신이 자신을 상처 입힐 것이고 또 당신이 공감각에서 부분을 떼어내려고 애쓰면서 거기 앉아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시작한다면 이러한 당신 정체성의 더 높은 레벨의 신념은 당신이 하고 있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일부 심리치료사들은 모든 고객에게 자신의 엄마와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유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가 반드시 이슈가 있는 곳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진짜로는 이 길을 가고 있으면서 저 길로 갔다고 말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것은 발견되기를 원치 않는 방어 파트이기 때문에 연기자욱한 연막과 같은 것입니다. 엄마나 어린 시절에 대해 생각할 때 많은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자기 자신의 일부를 찾아내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덮으려고 합니다. 이는 도망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고통에서 스스로 보호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비즈니스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숨겨진 아젠다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음에 다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숨기려고 노력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당신에게 화가 나 있을 수도 있지만 당신으로 하여금 뭔가를 만들려고 당신을 칭찬하며 거기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일관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히 말하자면 붉은 청어를 남기는 사람이 꼭 거짓말을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만족시키는 어떤 수준에서 그것은 진실이 될지도 모르지만 다른 수준에서는 그렇지 않거나 혹은 어떤 수준에서 이것은 맞는 단서이지만 다른 수준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붉은 청어는 요사이 심리학자들과 보건의료계의 합동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나는 같은 달에 나온 두 편의 논문을 읽은 것이 기억납니다. 한 편의 논문은 환자의 태도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증명했음을 주장하는 것이었고, 다른 한편의 논문은 환자의 태도는 건강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한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입증했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두 편의 논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환자의 태도가 건강에 영향을 미침을 증명한 논문은 지원 그룹의 참여와 그들이 보인 행동 변화의 종류에 근거하여 환자의 태도를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논문은 환자의 태도 변화를 연필과 자가 평가지에 근거해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심각하게 아픈 사람들을 자신의 태도를 평가할 능력이 최소한으로 떨어진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취 상태인 사람이 자신의 운전 실력을 평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만취 상태의 운전자에게 자가평가지를 주며 당신은 운전을 얼마나 잘합니까? 라고 물으면 그는 완벽하게 잘하죠 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들은 살면서 이보다 더 나은 조화로움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당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평가할 능력이 최대치로 떨어져 있습니다.
심각하게 아픈 사람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들에게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으면 그들은 더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반드시 솔직할 필요는 없다고 강렬히 믿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붉은 청원은 종종 부조화에서 나옵니다. 해결책은 모든 단서, 즉 목소리 톤, 생리학적 변화 등 정말 작은 단서라도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3. 꿈속의 물고기. 이 말은 어떤 코미디언이 모든 사람의 문제를 그들 꿈속의 물고기를 추적하여 원인을 밝혀낼 수 있다는 이론을 가진 어느 정신분석학자의 역할을 연기하는 라디오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나온 말입니다. 내담자가 들어오면 그는 어젯밤에 꿈을 꾸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틀림없이 꿈을 꿨을 겁니다. 물론 훌륭한 환자라면 그 의사가 가는 방향을 따라 가는 길을 찾을 것입니다. 만약 이게 내가 좀 나아지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렇습니다.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거기에는 물고기가 있었나요? 아니요, 물고기는 기억이 안 납니다. 물고기는 없었습니다. 당신은 뭘 하고 있었나요?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보도 옆에 웅덩이가 있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기 웅덩이가 있을 수도 있나요? 네. 혹시 그 웅덩이에 물고기가 있었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 거리에 식당 같은 게 있었나요? 그래서 고객은 마침내 식당이 있을 수도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식당에 생선 메뉴가 있었습니까? 네, 그 식당에 생선 메뉴가 있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것이 내 이론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찾았습니다. NLP를 다루는 사람들이 이와 똑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적 레벨에서 상상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실한가요? 특히 고객이 협조적일 때 사람들은 고객의 내면으로부터 모든 종류의 것을 밖으로 부드럽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협조적인 고객은 이론들을 전부 확인해 줄 것입니다. 여기서의 해결 방안은 역시 생리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 혹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해결 방안은 고객이 행동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가 거기서 나오는 아주 작은 단서들을 정밀하게 측정할 때입니다.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교착 상태를 발견하는 데 대한 두려움 없이 곧장 그 교착 상태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교착 상태는 실패가 아니고 성공입니다. 4. 임계질량. 임계질량이라는 용어는 전자와 원자가 반응하는 데 필요한 최소 질량을 뜻하는 물리학의 용어입니다. 당신의 이 특정 에너지의 한계 지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 수준에 마침내 도달하면 연쇄 반응은 시작됩니다. 그것은 간신히 무게를 지탱하고 있던 낙타 등을 마침내 무너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지푸라기를 쥐고 이 지푸라기에 뭔가 마법이 걸려있는 것이 틀림없어. 내가 밝혀낼 수 있어. 이건 그저 내 낙타 등을 무너뜨리는 일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그 전부터 쌓여있던 다른 지푸라기들이 없었다면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작업을 하면 나는 여러 부분을 재구성하고 종속 모형을 두려움으로 바꾸고 제한된 신념에 직면하는 등의 작업을 합니다. 마침내 자원을 앵커하고 기존 앵커들을 붕괴시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와,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청중에서 누군가가 손을 들고
왜 처음에 자원을 앵커하고 다른 것들을 건너뛰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그 방법은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렇게 극적인 효과가 있는 이유는 나머지 전부가 그것을 중심으로 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는 신념을 찾아야 하는데 어쩌면 하나 이상의 신념을 가지고 작업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의 신념으로 인해 한계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당신은 하나의 신념 체계를 상대로 작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명심하기 바라는 이슈입니다. A 신념은 A라는 그림이나 A라는 단어들의 조합이나 A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의 각기 다른 레벨입니다. 우리가 신념을 해결함에 있어 방법은 그 속의 내용물을 꼭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들을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매우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